반갑습니다. 좀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고요. 자, 제가 올해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41년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이제 강의를 오래 한 분은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지금? 강의를 아주 오래 했을 것 같은 분. 이효령 교수님이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104세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한참 선배인데, 김영석 교수님은 사실 밖에 강의는 많이 안 하시고 연세 철학과 교수로 활동을 하고 이제 학회학을 하신 거고, 활발하게 사회 교육한 거는 아마 제가 제일 올라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는 국가 기밀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직업을 이제 방송도 하고 자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정부 일도 가서 하고 대학 총장도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희 학부는 심리학 공부를 해서 상담을 하는데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할 때. 왜 억울하냐? 실력은 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은 있는데 취직이 안 돼. 실력은 있는데 승진이 안 돼. 실력은 있는데 사업이 안 돼. 실력은 있는데 발탁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실력이 있다는 걸 뭐로 입증을 합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실력은 진짜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잘 풀리겠지. 그랬더니 실력은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백이 있든가 하여튼 운이 좋든가 뭐가 있는 거고, 저는 백이 없는 건지 운이 없는 건지 실력은 분명히 있는데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 실력을 증명하라. 그랬더니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학력. 어떤 전공을 했고 뭐 대학원을 다녔고 이런 학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건 자격증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격증 저런 자격증, 그 다음 또 많이 갖다 붙이는 것이 어학력을 얘기해요.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독일어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꽤 좋은 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 자격증 많이 있고 영어 플러스 제2국어까지 하고 그러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그런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제 사람을 많이 사겠습니다. 자, 방송은 KBS 제1라디오에서 생방송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을 퇴근 시간에 2시간씩 했는데 7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아침 시간에, 출근 시간에는 봉두환 선생이 했습니다. 그 전설적 앵커죠. 점심 시간에 박찬숙 앵커, 퇴근 시간에 제가 2시간씩 진행. 근데 하루에 2시간 생방송을 하려면 1시간 전에 가서 준비하고 2시간 생방을 하고 끝나면 30분씩 리뷰를 하고 이제 매일, 그러니까 최하 30시간 들어가는데, 그 때문에 이게 신통치 않아서 10분간 인터뷰를 하려도 꼭 방송국을 나와야 돼요. 전화로 하다가 이게 끊어지면 방송 타고 나니까, 그러면 결국 2시간짜리 프로그램에 뭘 하겠어요? 그날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주제, 거기와 관련된 전문가를 부를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예술, 하루에 인터뷰를 최하 5명, 6명을 하는데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그 7년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의 분야별 전문가가 어차피 다 만나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근 시간이니까 다 끝나고 나면 잠깐만 기다리시죠. 기왕 오셨는데 식사하고 가시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서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사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1년간 강의를 하고 다녔으니까 강의로 또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 자문하고. 제가 또 총장할 때 우리 학교 최고 경영자과정 다닌 분이 한 4,500명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좀 주임 교수님처럼 친하게 다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그 다음에 학부는 고대, 대학원은 연대, 공군, 장교, 하여튼 등등 뭐 파평미시 등등 따지니까 제가 대략 이게 아는 사람 엄청 많겠지만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한 2,000여 명쯤 돼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보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다시 추려가지고 그러면 저렇게 잘 나가는 분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 분들 도대체 뭐야? 실력 플러스 나머지 뭐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력 말고 뭐 있나를 봤더니 삼력이 있더라고. 삼력이. 실력, 담력, 매력 세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진도가 나가요. 뭐 승진이 되든 뭐 출마하면 당선이 되든. 자, 실력은 뭔지 설명 안 할게요. 그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기 때문에 뭐 공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갈고 닦고. 담력은 뭐냐? 담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힘, 결정적 위기가 닥쳤을 때 막아내는 힘이 담력이에요. 담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누구든지 생애에 기가 막힌 기회가 서너 번은 온다. 누구든지 평생 살다 보면 끔찍한 일을 몇 번 겪는다.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기는데 담력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 잡아요. 또 뭐냐면 위기가 오더라도 그거를 침착하게 잘 막아내요.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이게 담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최고봉에 도달하고 리더가 되려면 담력이 있어요. 담력이 없으면 그건 평소에는 모르는데 다른 말로 내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럼 담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디서 생기는 것 같아요? 담력. 그거 다 연구해서 제가 글도 쓰고 다 했는데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간이 부어야 돼. 간대기가 크게 태어날 때부터 저도 간이 크긴 큰데 뭐 간하고 관계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유전적으로 좀 담력이 센 사람이 있긴 있어요. 달달 떠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는 못해. 타고난 것이 좀 담력이 센 사람도 있는데 두 번째가 제가 볼 땐 뭐냐면 적응 훈련이에요. 저는 이제 심리학을 했으니까 행동과학적으로 적응이 되는데 모든 인간은 포비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공포심을. 공포심이 막연한 공포심이 아니라 분야별로 공포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어요.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송충이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송충이 있으면 젓가락으로 치고 던지고 그 다음번에 심지어 송충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게 튀기잖아요. 이게. 근데 송충이 공포증 있는 사람은 사색이 돼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펄펄 뛰는 거예요. 이거 다 달라요. 나비 공포증도 있어요. 나비. 등치 크고 건장한 놈이 나비만 보면 그냥 하고 도망다니고. 이건 왜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요. 우리가 저 엘러지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그래서 그 공포심이 다 있는데 저는 공군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군 장교는 고소 공포증이 있으면 근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뽑을 때부터 그런 걸 다 체크를 하지만 다 체크 걸러주니까 훈련 받으면서 걸러냅니다, 사실. 그 훈련 중에 이름이 재미난 게 있어요. 담력 배양대. 담력을 길러주는 훈련 코스가 있다고. 그 사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꽤 높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데로 이렇게 사다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나무 통나무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공성하게 쭉 가서 한 10m쯤 걸어가서 도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군복을 입고 계급장은 훈련받을 때 이제 계급장은 없고 이제 소총을 들고 한 칸씩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높은 데 올라가서 다리가 엉성한 데 가면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이거를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면서 조심스럽게 올라가는데 후두들 떨려요. 근데 다 올라가는 데가 바로 뭐냐, 인간의 공포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높이에다가 딱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한 칸씩 조심조심 이렇게 가는데 고소 공포증 있는 사람은 밑에 내려다보는 순간에 주저앉아요. 한 번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 엉금엉금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겨서 내려오면 어떤 놈은 덜덜 떨고 잘 내려오고 어떤 놈은 겨다니고. 그러면 훈련이니까 어때요? 겨다닌 사람은 이쪽으로, 제대로 온 사람은 이쪽으로. 그래서 제대로 못 걸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탈락이 어디서 이기가 뽑았는데 이제 힘으로 맞다 치는 거지. 엎어놓고 이제 때리면 그리고 다시 올라가라고 이제. 그럼 다시 가는데 고소공포증 여전히 또 떨어요. 후들. 그러다 그냥 확 주저앉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에이 죽기 살기다.
내 친구들이 저놈들은 그냥 어쨌든 간에 안 주장고 갔잖아. 그리고 밑에를 잘 보니까 어때요? 이걸 보니까 아, 몸통이 빠질 정도의 간격은 아닌 것 같아. 몸통이 간격을 보니까 벌리 있긴 하지만 또 밑에를 보니까 어때요? 안전망이 그물이 있거든요. 혹시 빠져도 죽지는 않겠구나. 그 다음 별 생각 다 하는 거죠. 설마 장교 육성하는 과정에서 죽이기 하겠어. 그리고 선배들도 다 마치고 지나갔겠지 했던 온갖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신 자체가 적응이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더듬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적응이 돼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냐면 한여름에 훈련을 받았는데 위에 올라가면 좀 바람 부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그냥 등에 뭐 저 소금이 땀이 소금으로 쩔어 있는 판인데 나중에 처음에 덜덜 떨던 놈들이 나중에는 그 위에 올라가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그냥 빨리 내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원하니까 조금 더 구경하면서 이러고, 그건 뭐지? 행동과학적으로 적응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덜어 나올 수 있는데 나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탈락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행동과학적으로 적응 훈련을 받으면 이제 가능해요. 나방이 공포증, 나비 공포증이 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그걸 보면 무서운 건데 왜 그런지 몰라. 본능적으로. 근데 자꾸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훈련시켜서 이거 나방이 별거 아니야. 여기 뭐 그리고 독극물이 있는 것도 아니야. 죽을 것도 아니야. 이런 걸 자꾸 해서 적응시킬 수도 있죠. 박세리가 담력이 센 선수로 이제 그 더구나 맨발 벗고 가서 쳐가지고 올려서 참 생김새도 좀 담력 있게 생겼잖아요. 체격이하고. 그랬더니 그 당시 저 유행하는 말이 박세리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끌고 가서 이제 공포심을 없애는 담력을 키워주는 훈련을 했다는 말이 한참 돌았어요. 근데 제가 박세리를 만났다고. 저는 뭐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지만은 SBS 골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박세리 선수를 만나서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밤에 공동묘지 가서 훈련했냐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없어요. 뻥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행동과학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 윤리.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법을 위반하지 말면 좀 당당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면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명부를 주워가지고 동창 명부인지 뭐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옛날에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사람 이름, 직장, 그 다음에 전화번호 다 있었잖아요. 그 전화번호에다가 임의로도 뭐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다 대고서 나는 다 알고 있다. 200만 원만 보내면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 명을. 그랬더니 꽤 많이 들어왔다. 자, 나는 다 알고 있다. 300만 원 보내면 영원히 없는 걸로 하겠다는 문자를 받으면, 자, 그런 문자가 왔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옆에 계시고. 지금 이소원 가수님. 아, 연예인은 또 더 궁금한데. 그런 문자가 왔어. 자, 오늘 밤에.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다 알고 있다. 300만 원만 보내면 없던 걸로 하겠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죠. 그럼 바로 누구라도 뭐냐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최근에? 또 누구한테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나?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니래도 내 부하가, 가족이, 친구가 뭐야 이거는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잘못한 게 좀 있으면 돼요. 그거를 알고서 얘기하는 건가? 바로 그것 때문에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잘못한 사람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거를 알고 있다고? 내 비리를?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뉴스에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겠어요? 이거? 쪼라고. 그러니까 안 쪼르려면 어떻게 되죠? 불법 비리가 없어야 되고 양심에 꺼릴 게 없으면 좀 당당해요. 그러니까 뭐 근육이 있고 우람하고 체격 좋고 하다고 해서 담력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이 우선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이게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행동학 적응 훈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심적으로 살아와야 되고.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가 있어요. 강남에 검진센터죠. 그게 이제 21년 됐는데
서울대병원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홍보대사를 해라. 근데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홍보대사 할 때 조건이 두 가지였는데 뭘 것 같아요? 자, 건강검진센터에서 홍보대사 할 때 조건. 뭐 간단하죠. 첫째, 건강할 것. 비실비실하던 홍보대사 시키면 되겠어요. 첫째, 건강할 것. 두 번째 뭐냐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말 것. 지금까지 뭐 아주 이미지가 좋습니다. 방송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도 그런 걸 일으키지 않는다는 두 가지만 지키면 홍보대사 하시면 됩니다. 대신 검진은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드립니다. 홍보대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뭐 20년 가까이 했는데 언젠가 기념식을 할 때 저보고 스피치를 하라고 그러길래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홍보대사 할 때 건강할 것,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말 것 두 가지였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건강하고 제가 위를 많이 하고 여기서 도와줘서 건강하고 두 번째 조건은 저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싶은 욕구가 매우 많았으나 약속을 한 바람에 이걸 잘 지켜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와서 거꾸로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사단법의 한국코치협회의 명예 코치로 위촉이 됐는데 근데 거기 조건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타의 몸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아이고 평생 사고 지금 틀렸구나 이제. 자 어쨌든 여러분 잘 보시면 너무 일찍 방송을 시작해서 30년 전에 방송을 라디오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텔레비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맡아서 얼굴이 다 풀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가수도 마찬가지. 얼굴 팔리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술집에 가서 있는데 보니까 방송에서 어제 뭐 하는 거 봤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는 좀 비교적 담담하게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담력이 세다. 그거는 뭐 다른 담력이 아니고 눈이 작아서 담력이 센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사고 안 치고 살아와서 그래요. 자,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매력. 매력. 그 매자가 매혹할 매자. 홀린다는 거 홀려. 도깨비처럼 홀린다. 어쩐지 나는 좋아. 그게 매력이란 말이죠. 이게. 자, 근데 매력은 보이는 매력과 보이지 않는 매력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이는 매력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 외모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진선미할 때 이제 미학인데 보이는 미, 보이지 않는 미인데 겉으로 눈에 보이는 미가 있고 보이지 않는 미는 그 사람 인성이 참 좋다. 그 다음 그 사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지성미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되고. 그럼 뭐 이런 것도 어때요? 자, 키가 큰 사람의 매력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의 매력이 있어요? 키. 각자 다른 매력이 있어요. 큰 사람. 일단 뭐 크면 좀 요새는 키 큰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키 작은 사람들 보고 루저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패배자라고 했다. 근데 키가 크면 뭐 좋죠. 좋긴 좋은데 키가 작아도 매력적인 사람도 많아요. 뭐 탐 크루즈 다 좋아하잖아요. 전 세계를 뭐 헐리우드의 최고 스타인데 169cm라고 해요. 한국 사람도 169면 작은데 미국 사람 169면 꼬마라고 꼬마. 근데 키 작아서 손해 볼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누구냐 폴 뉴먼, 제가 좋아하던 배우 더스틴 호프만 이런 사람들 다 170이 안 돼요. 연예인 중에 170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70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1, 2cm 더 올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다 매력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작은 거인. 키는 작아도 그 사람 보면 정말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인물이 뭐 그야말로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으면 좋은데 그렇게 평범하게 생기지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 매력이 있다. 왜 매력이냐 그랬더니 날개 없는 천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사람 너무 인간성이 좋다. 그러니까 보이는 매력,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매력이. 네? 보이지 않는 매력.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성형수술을 왜 하고 다니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핫스마 있으면 두 가지를 다 갖고 해야 돼요. 매력은 갖고면 돼요. 자, 매력을
모든 걸 가지고 모든 매력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거꾸로 전혀 매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하여튼 뭔가는 매력이 괜찮은 매력이 있고 뭔가는 부족한 게 있고 태어나는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매력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책을 썼는데 매력이 경쟁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매력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저도 청소년기에는 얼굴 기왕이면 좀 장동건이나 최수정처럼 생기면 얼마나 눈이 뻥 뚫리면 얼마나 좋아요. 눈이 작단 말이죠. 눈이 작잖아요 진짜. 안경기가 좀 나은데 그러니까 제가 얼굴을 아무리 봐도 이게 눈이 너무 작아서 이게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인데 아버지 눈을 아버님들을 보니까 눈이 딱 나하고 똑같아요. 작아. 욕심이 많으시네. 예? 욕심이 많으시네. 아니 하여튼 그 정도면 됐는데. 근데 그때 모르겠 청소년기 형님들 보니까 또 다 똑같이 눈이 작아. 근데 요새 같은 어떻게 하면 돼? 쌍수하면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을 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평생 이 작은 눈으로 살다 죽을 팔자로고 나니까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게 컴플렉스란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뭐 청춘남 연애하면 가서 뭐 술도 마시고 이런저런 뭐 재미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좀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은데 한다는 소리가 벼락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참 눈이 매력적이에요. 술 확 깼어요 갑자기. 아니 난 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눈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하고서 이들이 한다는 소리 눈이 아주 총기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뭐 그냥 저는 이건 또 뭐야 껍질을 벗은 거죠. 그러고 집에 와서 거울을 한참 쳐다봤더니 총기가 있어 보여요. 눈이 괜찮을 것 같아. 야 이것도 모르고 내가 그냥 눈 작다는 생각만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예를 드는 것 뿐인데 다 매력이 있어. 어딘가 매력이 있어. 웃는 게 매력적인 사람 평소에는 평범한데 하여튼 야유를 가든가 노래방만 가면 너무 또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 이거 잡으면. 그러니까 매력이 보이는 매력, 보이지 않는 매력을 갖고 해야 돼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이제 오늘은 제가 행사가 있어서 좀 포멀하게 입은 겁니다. 평소에는 뭐 다양하게 옷을 입는데 여러분들 옷 남자나 여자나 패션 공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숙녀분들은 좀 하는 편 같은 남자들이 안 해요 그걸.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라고 순서가 옷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은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잘 입는다는 게 뭐죠? 매력적으로 입어야 돼요. 매력적으로 입는다는 건 비싼 거 입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쫙 빼입는다는 게 아니라 TPO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때에 누굴 만날 때 이거에 맞춰서 입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모르고 TV 방송 진행할 때는 협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갖다 입혀줘요. 코디를 입혀주고 그냥 분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자기 회사 거 갖다 잘 해주니까 입으면 꽤 괜찮은 옷인가 보다 입었는데 제가 알고 입은 게 아니라 입으라는 데를 입은 거죠. 그리고 조금 이제 크면서 백화점에 가서 하여튼 그래도 브랜드 좀 비싼 거 좋은 거 입고 좀 낮게 입었는데 어느 날 된통 걸렸어요.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아주 멋쟁이가 있어요. 멋쟁이 신사. 저보다 10살 많은 분인데 골프장 나가면 꼭 우산, 양산을 써요. 양산, 햇볕 있을 때. 또 골프화를 딱 입었는데 이게 앞뒤 옆에 뭐를 봐도 거의 그냥 이 패션 스타 패션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정도예요. 평소에도 옷을 입으면 품격 있게 입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봤더니 고등학교 때 밴드부 악장을 했고 그리고 해병대 장교 때도 그렇게 옷을 내고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사업하는데 돈도 많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골프 약속을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골프가 이제 취소됐어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이제 포럼을 합니다. 어차피 일정은 다 뽑아놓은 거니까 우주 포럼. 비우자 수주자. 기왕에 자 잡아놓은 거니까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와인을 계속 마신 거예요. 계속 마시다 그분이 조금 취하니까 내 이 얘기는 참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몇 년간 유심히 봤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저보다 나이가 10살 많은데 당신들은 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느냐. 내가 보기 싼 옷도 아닌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랬더니 옷을 입을 줄은 모르는 것 같다. 넥타이도 이게 무슨 넥타이를 그렇게 코디라고 다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패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결론만 얘기하면 패션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 그리고 옷 입는 게 행복하고 옷을 자기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옷을 입는 것이 상대방에게 예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가 먼저 인간이. 그래서 나는 사람 만나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옷부터 본다. 옷을 제대로 입었으면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그거 아니면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또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오면은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들어간 돈이 거의 집 한 채 날라갔다고.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물론 명품도 많이 입죠. 로러 피아나도 이제 신사복 그 외상도 같은데 천 자체가 이제 다르죠. 로러 피아나하고 그냥 다 비싸고 그런 거 같지만 그것도 등급이 다 있어요. 한 5등급이. 그분은 그걸 알아요. 근데 그걸 입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걸 익힐 때까지의 공부를 다 하고 이론적으로 실제로 입고 맞고 안 맞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날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새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뭐 인물이 탁월하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분만 나타나면 일정 공간이 너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술 다 깨고 지금까지 그때까지는 뭔지 모르다가 이분이 나를 보면 우리를 뭐로 받겠나. 그래서 그때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패션 책을 전부 사다가 읽어보고 등등 한 다음에 또 패션 전문가 찾아가지고 이거 뭐냐 배우고 그 다음에 양복점도 보면 옛날에는 소공동의 신사복 거의 이제 뭐 혼수나 이것도 하고 이제 그 소공동에 몰려 있었고 여의도에 몰려 있었어요. 국회 옆에.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그런 데서 이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소공동 가면 있어요. 근데 소공동 간 분들은 장인들입니다. 바느질은 꼼꼼하게 하는데 뭘 모르느냐. 패션 트렌드는 맹탕입니다. 몰라요. 지금 강남으로 다 옮겨갔는데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직업이 뭔지 피부색이 뭔지 체격이 뭔지 다 봐서 올해 패션 트렌드까지 맞춰가지고 거기에 딱 해주는 사람들인데 그게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다 강남으로 빠져나갔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옷을 입고 하는데 제 얘기는 비싼 걸 입으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냐면 패션 공부를 하고 골프웨어 골프장 가시죠. 골프 치시죠. 골프장 가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골프웨어가 한국과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은 좀 소박한 편이고 일본은 더 소박하고 근데 한국은 막 패션 모델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알고 입어야지 알고. 이런 사람 봤어요? 모자도 빨갛고 샤츠도 빨갛고 심지어 바지도 빨갛게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장이 제수 복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수는 뭐냐? 눈에 확 띄게 타락하면 바로 잡거든요. 그 주로 빨간색 아니면 주홍색 아니면 줄돔처럼 이렇게 무늬로 붉은 걸 해가지고 하여튼 탈옥을 하면 바로 저거 제수구나 하고 알게 만들어 놓은 게 전 세계적으로 제수구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 먹었는지 빨간 모자, 빨간 셔츠, 빨간 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자꾸 나 튀지. 차별화라는 거는 독특한 호감을, 독특한 매력을 주는 게 차별하지 독특한 혐오감을 주는 거는 그게 매력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저 골프웨어 같은 보통 그러고 이제 뭐냐면 모자 상의 하의 색깔을 모자는 상의 하의에 달리하는 게 좋고 색깔을 그럼 모자는 상의에 맞추든가 아니면 하의에 맞추든가 그래서 그 정도 범위를 벗어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신발, 벨트 이런 거는 또 그 코드에 맞는 걸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등등을 알고 하면 연출이 쉬워요. 큰 돈 안 들이고도. 근데 그걸 왜 하는 이유가 뭐죠? 매력 때문에. 김현이라고 기억나요? 떠오르는 김현이. 007 칼. 네. 자, 칼 007 폭파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수사를 해가지고 뭐 자살하는 건 할 수 없고 김현희는 실패해가지고 압송을 해서 김포공항으로 들여오는데 입에다 자갈을 물려갖고 이 자해할까봐 자갈을 물려서 이거 손 묶어서 데리고 가고 추가 조사 신문 다 해가지고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반전이 벌어진 거예요. 자, 김현희 옆에 앉혀놓고 그러고서 수사 내용을 쫙 해서 무슨 지령받고 어떻게 등등 다 드러나는데 옆에 그냥 계속 머리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근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야 역시 남남북녀구나 잘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저 사고치고는 아주 그냥 악독한 살인마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 생김새가 아주 순둥이처럼 생겼어요 보면. 그래서 나이가 20대 뭐 22살이면 된다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김현희가 뭐가 나쁘냐.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학도 다니고 한참 연애하고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 나이인데 저 나쁜 놈들한테 태어나서 저 고생하는 제가 그게 잘못이지 측은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사형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사형시켜야죠. 그 정도 잘못 600명 죽일 정도면. 그 사형이 안 되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국인하고 결혼까지 하고 살았잖아요.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현희가 만약에 눈빛이 확 째지고 인상이 싸납게 생기고 그리고 인터뷰하는 데 옆에서 다 카메라 째려보면 사람들이 죽여라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참 묘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은 보이는 매력,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는데 문제는 매력은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뭐냐? 나는 어떤 면에서 매력적으로 되겠다는 매력 아이덴티티를 가지. 이여령 교수님은 뭐냐? 이여령 교수님은 지성인의 매력이 있어요. 지성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실력, 담력, 매력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서로 스카우트 해갑니다. 임원시키고 사장시키고 그리고 스포츠스타도 어때? 실력, 담력, 매력 있어? 그럼 바로 광고 모델 끌어가는 거 아니야. 팬 그냥 왕창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는 실력이 있는데 안 돼서 억울해요. 왜냐? 백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뭘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력과 매력을 키우지 않는 거죠. 갈고 닦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3년 얘기를 했는데 노력을 하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담력도 매력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는 게 즐겁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말하자면 그거 하면 저희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엄마 저 부인이면 가족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그래서 기원하면 3년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경영 얘기를 좀 할 텐데 오늘 뭐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팍팍 줄여서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괴물입니다. 그리고 약간 정신질환도 있어요. 실제로 본인도 고백을 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트위터를 인수해가지고 X로 바꿨어요. 회사 이름이 X입니다. X.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타링크도 X로 바꾸고 옛날에 자기 아들 딸다 이름이 X입니다. 히라고로. X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호기심이 작동이 되죠. 도대체 이게 X를 왜 바꿨을까? 저게 무슨 뜻이지? 궁금하다. 자, KTX, X잖아요. 자, X 붙은 거, 뭐, 엑셀런트도 있고. 자, X하면 뭐가 떠올라요? 엑셀. 자, X하면 뭐, 틀렸다고 할 때 OX도 떠오르고. X면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X 새끼가 떠오릅니다. 욕도 X라고. 그렇게 수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 뭐가 있냐면 KFX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코리아, 파이터, 그 다음 X는 미래 얘기하는 겁니다. 국산 전투기인데 차세대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KFX라고 했다가 X를 붙였다가 뭔지 모르니까 다 성공을 하고 나면 나중에 명명식을 합니다. KF-21 보람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미래 프로젝트에다가도 X. 그러니까 X라는 게 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까 하다가 꿈에 떠올랐어요. 저는 이상하게 꿈에 잘 떠올라요. 자꾸 생각하다가 자니까 꿈에 떠올라요. 꿈에 인터뷰하는 거 제가.
X가 이거구나 하고서 아 내가 왜 쓸데없이 이것저것 고민을 했을까. X가 제일 많이 쓰인 게 뭐냐, 곱하기잖아요. 이게. 곱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곱하기지 뭐. 이거고, 두 번째는 요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콜라보, 협업. 그게 A와 B가 콜라보 한다고 할 때 A 곱하기 AX B라고 표현한 콜라보 보란 말이죠 이게. 아하. 그래서 그날은 아주 저는 뭐 만세를 불렀죠. 이야 유레카 이거구나 이거 X는 이거 심상치 않다 했더니 이걸 알겠다. 자 제가 이제 고대 심리학과를 나오고 누가 저를 자꾸 꼬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성공한다. 왜 그러냐? 가정도 경영, 기업도 경영, 사찰도 경영. 이해가 돼요? 경영이라는 거예요. 국가도 경영. 근데 경영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니까 경영학 공부를 해야지 심리학만 해도 되지도 않는다.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제가 연대 MBA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수업에 역시 또 뭐냐면 감동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들으라고 했구나. 경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라는 시너지 이펙트, 이거를 창출하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거다. 원래 1 플러스 1이 2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경영 자원은 사람, 자금, 물자,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2로 끝나느냐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인데, 이 알파가 경영을 잘하면 때로는 2보다 더 커진다. 그 첫날 그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2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건 경영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앞으로 키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영의 신이라는 얘기 듣는 잭 밀치 같은 사람은 알파가 2가 아니라 20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만세를 부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친 김에 경영 박사까지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석박사과정 다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어떤 식이냐. 플러스란 건 플러스 경영. 플러스.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그 다음번에 큰 부자가 되려면 3대는 모아야 된다.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 이런 말들이 통한대 그때까지. 근데 요새 부자 망하면 3대 가요? 3대는 못 사고 3년도 안 가요 지금. 그냥 한 방에 다 가는 거지. 그리고 요새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그런 얘기를 요새 애들은 옛날에 그 얘기는 뭐냐 새겨 듣는 거죠. 꾸준히 저축하라 이런 뜻을 알아듣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새 애들은 티끌모아태산도 안 믿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 같은 거 읽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산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뭐 이제들 쓰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는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남아공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키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깡통인데 거기서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세계 1등 부자인데 전 세계 1등 부자.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당대에.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 곱하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럼 9 더하기 9는 18, 9 곱하기 9는 81, 열과 열을 합치면 20, 열과 열을 곱하면 100, 3개를 합치면 30, 3개를 곱하면 1000. 얘기가 안 돼, 곱하기. 그래서 바로 뭐냐면 현대 경영은 단기간에 초성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초격차가 벌어진다. 당대의 벼락부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은 다 뭐냐, 정보화사 이후에 창업한 사람들이지 전통적 사업하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 망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런 거, 이걸 초성과라고 해요. 곱하기이기 때문에. 자, 재밌어요. 기업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3주 전에 가수 김세환 씨 7080에 가수 김세환 씨 골프를 쳤어요. 김세환 씨가 지금 나이는 70 중반이라도 뭐 건강해요. 왜냐면 산악용 자전거를 워낙 많이 타고 다니까 허벅지도 단단하고 골프를 잘 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말도 안 됐어요. 김세환 씨는.
근데 이 얘기가, 우리 평생 노래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유명 가수고 이러고 살았는데, 우리가 평생 번 거보다 이명웅이가 3년 번 들이 더 많다고. 맞아요. 맞죠, 그거? 네. 3년 번 더 많아. 왜 그렇게 했어요? 김세환 씨는 레코드판을 내가지고 이거를 가게에서 팔았잖아요. 근데 이명웅은 지금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전부 뭐냐면 인터넷, 그 다음번에 뭐 심지어는 굿즈, 초대형 공연, 시장이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K-pop 타고서 전 세계 한류 다 나가잖아요. 판이 달라졌어요. 곱하기 역할하는 게 뭘까를 제가 유심히 봤더니 첫째는 단연코 첨단 기술입니다.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곱하기가 나오고 못하면 그냥 더하기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 자, 이 전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세상이 변해서 완전히 다르죠. 전기가 있으면 밤에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 생산적인 활동을. 뿐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활동기계, 전동기계를 만드는데 몇 마력짜리냐? 마력이라는 게 영어로 horsepower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육체 노동을 사람이 하고 가축을 통해서 일하던 거를 기계를 만들어서 전기를 이용해서 돌리면 생산성이 몇 배가 높아지겠어요? 100배, 1000배 높아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전기와 동력기계, 기계 이걸 이용하고 그걸 갖고 공장을 차리고 한 사람들은 벼락부자 되고 하드고 그냥 하던 사람들은 찌그러지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 결정적인 게 컴퓨터. 컴퓨터가 나오니까 데이터 처리하는 게 사무 생산성이 100배, 200배 되는데 컴퓨터를 도입해서 이걸 경영에 쓰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는 완전히 다르죠. 정보산업 떼어드는 데는 또 떼돈 벌고 재래산업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죠? 최첨단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는 100배, 200배, 1000배 되는 거고 아니면 찌그러지고 첫째는 무조건 뭐냐? 첨단 기술을 활용할 거. 자동차를 여러분이 자동차를 개발해라 하면 이건 어렵죠. 근데 자동차 운전을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인공지능 쓰라고 하는 건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챗GPT는 그냥 뭐 물어보기만 하면 답변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영역에서 사용자 영역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또 나오겠죠. 하여튼 그 당시 최고의 첨단 기술을 쓰면 곱하기, 못 쓰면 곱하기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협업. 인간과 조직, 국가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부족한 게 있는데 누구와 손을 잡고 협업, 협력을 하게 되면 영역이 확장되고 성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협업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요번에 아파트란 노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수와 로제와 예를 들어서 미국 가수 같이 둘이 뛰는 바람에 전 세계로 휩쓰는 거 아니에요. 그 노래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차고 나올 때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거 참 신기 중독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혼자 했으면 그 정도도 안 될 거야. 여보.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협업. 그래서 핵심 역량, 스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협업할 것인가는 협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협업을 하려면 나도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능력을 또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호감도 줘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업 영역인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느냐 전국적으로 하느냐 글로벌로 하느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우주까지 우주 그러니까 뭐 당할 수가 없죠 이게 영역을 크게 제가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우리 한 대 위만해도 뭐냐면 농경사회였고 그때 신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거기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농사짓다가 윗마을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고1 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사업도 영역이 커져야 되는데 이거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꿈 비전이 커야 돼요 꿈과 비전이 자 나는 정말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큰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근데 인생관이고 철학이고 나는 소박한 내가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작은 규모로 하면서 건강 유지하고 워라밸 취미생활하고 가끔 예술의 전당 가고
애들고 재밌게 살겠다.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일본도 많고 미국도 많고 이 철학의 문제인데, 그러나 명색이 내가 기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판단해 보는데, 소규모에서 장사를 할 거냐, 기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업을 키우겠다는 꿈이 있어야 꿈대로 커져요. 그래서 제가 치과의사 KBS 방송 진행할 때 매일 생방송 2시간 진행하는데 전화가 와요. 자꾸 전화 와서 제가 애청자인데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 저는 직업이 치과의사입니다. 근데 바빠서 뭐 만날 수가 있어야죠. 왜냐면 생방송 매일 진행하지, 그 다음 텔레비전 가서 녹화해야지, 강의해야지, 자문해야지. 한때는 나의 자가용도 못하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전용 오토바이 기사가 있고 뒤를 시간이 차가 막히니까 이러고 다니는데 애청자라고 만나자고 만나주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자꾸 밀었더니 한 2-3번 그러면 이제 보통 끊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뭐 5번 6번 오니까 이거는 뭐 만나야지 안 되겠다. 방송 진행자는 애청자라면 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고, 그 다음에 책 쓴 사람은 애독자라면 좀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KBS 신관에 거기 새로 생긴 커피숍이 있는데, 제가 6시, 8시 끝나고 8시 반까지 해야 하고 8시 반에 그 커피숍으로 오시죠. 국제방송센터에. 그래서 만났더니 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치과의사가. 그러더니 제가 라디오를 매일 듣는데 저한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집에 도착할 때 좀 빨리 도착하면 주차장에서 다 듣고 올라갑니다. 그 라디오를. 근데 거기에 제가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종종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힌트가 나오는데 제 가슴에 팍팍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저는 치과의사인데 평생 치과의사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누군가 저를 좀 도와주면 좋은데 이제 컨설팅 개념이 별로 없을 때죠. 그런데 지금 윤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판을 크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료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히 자문료를 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대신 제가 평생 치과 치료를 해드릴 테니 저를 좀 사업가가 되게 자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네. 제가 그래서 충치도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아니 뭐 창창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하라 그거 차라리 돈을 준다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할 텐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런 충치 없고 이게 좋은데 지금 연세면 이미 잇몸 질환이 시작이 된 나이입니다. 보통 다 생깁니다. 그래서 잇몸 소기 중염증이 있는데 평소에는 모르지만 술을 많이 드시는가 피곤하던가 하면 잇몸이 붓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게 되는데, 그게 다 뭐냐면 이미 속은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가 되면 충치가 아니고 전부 잇몸 질환이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적절한 처치를 하게 되면 평생 건강한 잇몸 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한번 오시죠. 그렇대요. 하여튼 갔어요. 갔더니 공항터밀, 삼성동 공항터밀 옆에 있는 치과인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가보니까 젊은 원장이 하더니 다 찍고 난리 났어요. 찍고 보여주는 보십시오. 밑에가 이렇게 된 게 다 이게 염증입니다. 이게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니까 잘 버티고 있는데 아프리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이거를 다 절개하고 올려서 긁어내고 다 다시 꿰매야 되는데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사회생활 하셔야 되니까 한꺼번에 못하고 부분적으로 몇 차례 나눠가지고 하면은 한 거의 10달에서 12달 걸릴 겁니다. 1년 정도 해놓으면 평생 문제가 없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그때 제가 알아서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전 헷갈려가지고 하자고 그렇게. 그래서 그게 다 쪼개고 난리 쳤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뭘 하나 봤더니 치과의사한테 사업을 뭘 하느냐 기가 막힌 걸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임플란트라는 걸 이제 임플란트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임플란트는 애국가 사고 왔거든요. 이게. 근데 임플란트라는 게 잇몸에다가 이게 박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소재가 뭐냐면 티타늄이라고. 여러분들이 티타늄을 어디서 보냐면 지금
드라이버가 다 티타늄 소재입니다. 골프 드라이버. 근데 이 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금속하고 산하고 꿰매 놓든 뭐 붙이든 별짓 다 해도 시간이 가면 살과 금속은 벌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티타늄만 쫙 들어붙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틀니 이런 게 아니라 임플란트 시술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에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 별 기술 아닙니다. 소재도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티타늄을 국산으로 만든다. 근데 국산으로 만들면 뭐해? 저 치과 의사들이 한 번도 임플란트 수술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하는 걸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플란트 소재를 우리 걸 갖고 쓰면 그럼 치과 의사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임플란트 이거를 소재를 개발하고 국산화하고 그 다음에 안 쓰면 소용없으니까 의사들을 처음에 이렇게 모아놓고서 실제로 이제 수술하는 거를 동영상도 보여주고 실제 하는 것도 보여주고 다 해서 알려주면 처음에 임플란트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처음에 몇백만 원씩 했어요. 그때 한 500만 원 처음에 했어요. 그랬더니 뭐 300만 원, 200만 원 자꾸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치과에서 이거 언제 뭐 이거 틀니하고 해서 돈 몇 푼 벌겠어요. 이게. 이건 더 보험도 안 됐거든 임플란트 처음에. 이거 하면 뜯어보니까 치과에서 이건 또 뭐야? 달려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거를 소재로 써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그분들 다 모아놓으면 옆에서 경영이란 무엇인가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서비스는 어떻게 병원도 경영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어떤 회사인지 이름이 떠올라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그게 지금 거의 아마 매출이 한 2조 원 가까이. 근데 지금 저 마곡에 가면 어마어마한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어마어마. 심지어는 뭐 3년 전에 어떤 직원 정신 빠진 놈이 한 회사 돈 2천억 원을 해먹어갖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해먹었는데도 그 회장을 만났더니 뭐냐면 그래도 뭐 중국도 사업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돼가니까 또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먹었는데 불구하고 다른 회사도 주저앉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담대한 꿈이 있었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가가 되려면 꿈이 딱 커야 돼요. 꿈 이상으로 커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 연수하는 데 가서 내가 평생 만나봤더니 크게 된 사람들은 꿈이 크더라. 꿈과 비전이. 그러니까 학생들 좋을 때 자는 애들 깨우지 말라고. 자야 꿈을 꿀 거 아닙니까? 그러고 참 우리 세대는 희한해요. 우리 세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서울대 가가지고 서울대 나오면 취직이 잘 된다고 해요. 한국은행, 시중은행, 삼성 이제 들어가서 다 공부쟁이 한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고 관심 딴 데 있던 친구들은 나중에 취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장사, 사업, 하여튼 뭔가 하더니 돈은 그 친구들이 다 버는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요새 또 의사가 좋다고 다 의대 가면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첨단 기술 첫째, 두 번째 협업 세 번째 사업의 영역을 작게 하나 크게 이미저 선생과 이명웅 사업의 영역이 달라요. 그렇게 세상이 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담대한 꿈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가져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X 경영으로 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다 얘기할 건 아닌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초과속이 현대사의 특징인데 그래서 잘하면 곱하기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는데 곱하기가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0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방에 0이에요. 한 방에. 잘 나가다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곱하기 0을 하면 더 끔찍한 게 있어요. 곱하기 마이너스. 지나가면 괜찮은데 주변을 아예 초토화시키고 막 처갓집까지 다 망가뜨리고 친구들까지 망가뜨리고 사회적으로 욕도 먹고 그러니까 곱하기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거 잘못하다가 한 방에 가는구나. 제가 사실 엊그제 저 국민의힘 무슨 아카데미에서 강의해달라고 하길래 정당 간단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내분이라고 싸우고 하면 초리스크
뭐 여태껏 뭐 명맥이었죠. 한 방에 정당도 없어질 수 있고 반면에 정신 차리면 지경을 차리면 또 순식간에 초성과 살아날 수 있다. 근데 뭐가 뭔지도 모르게 더듬거리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개인 이명웅은 정말 어때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초성과를 냈는가 하면 그때 같이 뜬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김호중이라고 있잖아요. 김호중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저로의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곱하기 뭐 한 거예요? 곱하기 0이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0이 아니에요. 아니 음주운전은 잘못이죠. 근데 음주운전했는데 인명사고 안 났어. 그냥 가서 그냥 들이받았어. 그럼 피해 보상만 해주면 그거 처벌받는 거 법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서 저를 했으면 그걸 끝나는 건데 내가 운전하니까 다른 사람 네가 했다고 해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딴소리하고 등등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마시고 측정 못하게 하고 나중에 또 돈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전관 소리 듣는 어마어마한 변호사를 데리고 그리고 특검 잡고 이거 다니고 하니까 국민 전체가 밉상이 딱 돼가지고 에이 저놈 저거 정신 못 차렸구나. 그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 저러의 기회를 곱하기 마이너스. 지금 김호중은 다 무너졌고 유일하게 아직도 좋아하는 팬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들. 어떤 할머니들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김호중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 대한민국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그 전 세계에서 뭐야 저 나라가 저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오랜 역사 밑바탕에 올라왔지만 확 큰 거는 정부 와서의 이익 때 큰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 순식간이고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거를 초성과 조리스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지금부터 사업하는 분들 또 내 인생 하나는 어떻게 내가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 얼마든지 내가 10년 걸리고 1년에 낼 수도 있는 세상이 됐구나. 또 한 가지 뭐냐면 나에게 다가온 리스크가 뭘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 리스크를 막아내는 데는 기술적 리스크, 법률적 리스크, 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 초윤리. 윤리적으로 내가 좀 당당하고 깨끗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제가 이제 뭐 국가기밀이 아니라 이제 오픈해도 되겠네. 51년생이니까 몇 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7학년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뭐 80대 죽을지 90대 죽을지 그런 계산을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기대 수명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냐면 수술한 적이 있는데 유전 뭐 그다음에 현재 병정 뭐 혈압 등등 다 해서 나중에 누르면 기대 수명이 딱 나와요. 매우 과학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돌려봤더니 몇 년 전에 돌려봤더니 115세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놀래기? 아니 115세 이상이야? 그럼 몇 살까지 살라고 했어 본인? 네? 95? 85? 이야 이제 그 115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분은 괜찮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여보 내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그랬더니 와이프 얘기가 당신 오래 살 거야. 뭐 집안 내력으로거나 건강으로거나 뭐 부급할로 살겠지. 사실은 내가 오늘 낮에 저 체크리스트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 솔직히 답변 다 해갖고 돌려봤더니 115세 나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와이프가 갑자기 확 한마디 하더라고. 그렇게 오래 산다고? 둘 다 놀래서 둘 다. 저 와이프 둘 다. 아니 그렇게 오래 산다고? 저는 그 못 볼 걸 봤어요. 표정을. 진실의 순간을 마주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오래 사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싫은 게 아니라 오래 살면 뭐해? 사회생활하고 건강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 하고 얼버무리는데 어쨌든 저는 못 볼 걸 봤어요. 그렇게 오래 산다고? 남편이 오래 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애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빠가 115 산다고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한다. 좋아할 리가 없지 그게.
어지간히 살다 가세요 그러지. 그런데 그럼 115세가 진짜 무리냐?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희 아버님이 97세 돌아가셨는데 일상생활하시고 병원 실제 안 집에서 일주일 전에 은행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93세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식민지 시대 살아온 분이고 아버님은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6.25 전쟁, 절대 빈곤 이걸 다 겪었는데 93세, 97세면 제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홍보대사고 만 69세 때 테스트 다 받아가지고 전투기를 1시간 탔는데 공군 전투기를 뭐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치. 그러면 제가 93세 할머니, 97세 아버님 그럼 제가 몇 살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120이요. 저는 115세도 더 살 것 같아요. 120? 조금 더 쓰세요 쓰는 게. 그리고 의술은 점점 더 좋아져. 아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와이프한테 강조는 안 하지만 속으로 뭐냐면 120 정도 강화해. 김영숙 교수님 100 지금 살아서 강의 잘하시는데 뭐 못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의학기술은 놀라. 지금 뭐냐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중입자 가족이 들어있는 건 아시죠? 네. 레이저로 암 치료하는 거. 그거 한 달에 한 30명 정도 치료밖에 못해요. 그 장비 때문에. 그리고 비용은 제가 물어봤더니 한 7, 8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한 10번 돌리고 하는데. 근데 이 암세포만 레이저로 죽여가지고 통증 없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치료해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또 들어올 겁니다. 조금 있으면. 또 들어올 건데 앞으로 그런 기술이 계속 생겨서 암도 어지간한 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치매도 새로운 약이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인도 그런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자 우리 어렸을 때 백만장자라는 말만 들으면 야 엄청난 부자 근데 조금 지나가 백만장자로 다 버렸어요. 백만장자라는 게 우리 돈으로 지금 뭐냐면 1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밖에 안 돼요. 14억 원 갖고 지금 강남에 가서 부자라고 떠든다가는 말도 안 되지. 그 조금 지나니까 백만장자라는 말이 뭐로 바뀌었죠? 억만장자.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 사람 일론 머스크가 한 1년쯤 지나면 조만장자라는 새로운 단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초성과 때. 초성과. 그 다음에 자 테일러 스위프트. 그 다음 번에 오타니 쇼헤이. 개인이 선수 생활하고 연예인 생활하는데 개인이 1조 원 이상씩 돈을 벌어들인다. 이게 왜 가능하죠? 초성과. 달라요. 그냥 노는 물이 다르고 사업 영역이 달라요. 그 다음 핑크퐁, 아기상어. 자, 100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1000억이라는 게. 자, 2010년 창업했는데 이 젊은 사람 창업했는데 다 뛰어넘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샘 뱅크먼 프리드. 부모가 스탠퍼드 대학의 법대 교수입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머리 좋고 뭐 파워가 있죠. 세계적 명문 대학의 법대 교수니까 교수 사택에서 살았어요. 금수저 집안. 머리도 좋아. 그러니까 MIT 들어가서 컴퓨터 공부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29살에 투자 자문회사를 차렸어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고서 한 1년이 지나더니 가상화폐 거래소.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걸 잡으면 돈 버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 그 가상화폐 거래소 차려가지고 2년 만에 미국 전체 순위 부자 25위가 됐습니다. 한국 25위도 어마어마한데 미국에서 25위.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난번 선거 캠프에서 개인 기부 금액 3위가 고액 기부 3위니까 이 사람입니다. 나이는 30살. 29살에 창업해서 2년 만에 미국 25위 부자라는 게 여기 역사는 없었어요. 왜 가능하죠? 곱하기 X. X 때문에 곱하기 0 때문에. 근데 그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사업을 통째로 사. 거기다 거의 뭐 이 아파트 전체 같은 집을 개인 저택을 만들어. 친구들 자가용비행으로 가서 파티해. 뭐 명사야. 저 잡지가 뭔지 아시죠? 이거? 포춘지. 경제잡지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The Next 워렌 버핏. 자, 다음번 자본주의의 황제인 워렌 버핏. 다음번에 이 사람이 자본주의 황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각광을 받다가
가상화폐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난리가 나요. 여기도 이제 지급이 갑자기 안 되고 수사기관에서 들어오고 하다가 뒤져봤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초윤리가 필요하다고 그게 없었던 거예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돈은 자기 돈이 아니고 고객의 돈입니다. 이 돈을 자기 회사로 빼돌리고 심지어 자기 회사는 이사회도 없고 그리고 자기 회사의 사장은 여자친구예요.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투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횡령에서부터 온갖 사기 뭐 다 해가지고 재판 받고서 30년 받고 지금 깜빵이 있어요. 깜빵했는데 30년 맞으면 사람이 기절할 것 같은데 30년 맞고도 표정이 담담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 하도 큰 사건이 돼서 최하 100년이라는 소리가 나왔었던 계속. 근데 어떻게 운 좋게 30년 받고 30년 받아도 나이가 참잖아요. 그리고 이번 수사할 때 결정적인 제보는 누가 다 했느냐? 그 자기 회사의 사장, 여자친구 불러다가 다 풀어라. 어떻게 빼돌렸냐? 뭐였냐 했더니 협조를 엄청나게 했는데 물어보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안 물어본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얘기를 뭐냐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협조하겠다. 정말 잘못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공동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한 몇 개월, 3개월인가 하여튼 언론 나온 거 봤더니 7년 정도 그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깎아줘야 옳다. 그 뉴스 보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자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근데 똑같은 판이 벌어진 게 바로 A 쪽에 있는 권도현입니다. 계속 시끄럽고 똑같아요. 서울공대 나와서 집안은 누구랑 이름 얘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층 1% 셀럽 집안입니다.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학력 끝내죠. 집안 빵빵해. 머리 비상해. 차려가지고 이 사람은 한국의 차기 세계 1순위로 꼽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또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도망갔다가 몬테네그로 갔다가 가짜 여권 만들어가지고 두바이로 가려고 하는 게 잡혀서 지금 몬테네그로에 부금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가느냐 한국으로 오느냐. 미국으로 하면 100년, 최하 100년. 한국으로 오면 사람 20, 30년. 본인은 이제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계속 그게 변호사 쓰고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인생 다 끝났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지금 왜 가느냐. 순식간에 되고 순식간에 망한다. 자, 반도체 황제 젠슨 황 대만. 나는 항상 30일 후에 망한다고 생각하면서 일해요. 이 얘기는 스트레스 받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끝내주는 얘기는 뭐냐. 중장기 전략 계획을 치밀하게 짤 필요는 없다.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한테 이메일 보낼 때는 3줄 이내로 보내라. 긴 거는 읽을 수가 없다. 시간도 없고 길게 쓰면 초점이 뭔지를 모르겠다. 3줄이면 다 쓰. 천하 없는 일도 3줄이면 다 쓴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까만 가죽 잠바에서는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뭐 까만 터틀넥 뉴밸런스 신듯이 항상 이거만 입고 다니는 까만 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반도체 황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아들, 딸, 남편 또 뭐 아내 지금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첨단 기술 활용하고 영역 전체 보고 네트워킹 잘 되고 협업하고 등등하면 저는 스타트업에서 젊은 사람들 많이 해요. 30, 40대. 걔들이 5년, 10년 뒤에 얼마가 될지 저는 뭐 기대가 돼요. 순식간에 커진다. 자, 그래서 이게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고 살아요. 자, 지금 보니까 집집마다 뭐가 들어오느냐. 사람 닮은 이렇게 생기지도 않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이제 로봇이 들어요. 휴머노이드. 인간과 로봇이 동거하는 시대로 바뀝니다. 1인당, 제가 이런 얘기, 제가 40년 강의했으니까 옛날에 앞으로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 이상씩 다 들어오게 됩니다. 라고 강의를 했더니 초기에 그런 강의 듣는 사람이 그럼 컴퓨터가 가전제품이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는 업무용인데 그게 집에 왜 들어옵니까? 그게 비싸잖아요. 사이즈가 크잖아요. 처음에 컸으니까. 근데 그 뒤에 컴퓨터가 집집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방마다 들어오고 아예 개인마다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5년 안에 집집마다 사람 닮은 로봇이 한 대 이상씩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자,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고 버티는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내년부터 시판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가격은 3천만 원대입니다. 좀 비싸죠. 근데 그거 보급되면 얼마나 떨어질 것 같아요? 1,000만 원 미만 떨어진다.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지금 텔레비전 큰 거 스타일링 다 비싸잖아요. 가전제품들은 집에 가면 사람 똑같이 닮은 애한테 야, 일 시키면 돼. 커피 끓여가면서 되고 너 노래 틀어줘가 아니야. 너 노래 좀 해봐. 하고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119, 병원, 뭐든지 아저씨 너 어디 예약 좀 해. 다 된다니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을 변하는 걸 모르고 하던 대로 또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가짜는 건 아시죠 금방. 루이비통을 뭐 푸틴이 이러고 다니겠어요 이게. 근데 가짜 뉴스, 그 다음 가짜 영상 이런 거 페이크 만드는 것이 너무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 있으니까 물어봐요. 여기다 해서 협업의 최대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이거 물어보면 그냥 물어보자마자 쭉 6개, 5, 7개가 쫙 떠요. 근데 그 중에 다 대부분 맞지만 말이 안 되는 게 더 나온단 말이죠. 그럼 다시 그 지금 7번의 그 얘기는 여차여차는 거고 개념이 다른데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딴소리 합니다. 또 물어봐요. 저는 협업을 10몇 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에 뻔뻔스럽게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니까 이 틀린 걸 알고 추궁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챗GPT 확 보급되면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공부를 못하면 못 물어본다니까 이게. 그리고 거꾸로 뭐냐면 걔가 답변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GPT 되니까 앞으로 어지간한 정보 지식은 뭐 다 이걸로 하면 된다. 어림없어요. 오히려 공부 더 해야 된다고. 바보 같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2년 전인가? 하루는 또 연합뉴스부터 전부 보도가 다 됐는데 신문에 러시아 아줌마가 풀밭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입으로 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가서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병원 갔더니 1m짜리 뱀이 들어있어서 이걸 빼냈다고 옆에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뱀을 들고 있고 의사의 아줌마한테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보는 순간 저는 평생 정보 분석 이런 게 제가 주특기니까 아니 이거 끝내주는데 이거 여보 이리 와봐. 기사 좀 봐라. 말도 안 돼.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보도가 이렇게 다 될 정도, 메이저 언론이 될 정도면 뭐가 있긴 있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자, 1m짜리 뱀이 자는 아줌마 입으로 들어가면 안 깨냐고 사람이. 안 깨면 사람이 아니지. 그 다음에 뱀이 들어가는 순간에 미산이라는 게 독극물이란 말이에요. 산, 강력한 산. 이게 산으로 닿아서 뱀 껍질이 허물허물 뺏겨지고 그리고 뱀 온 건 몸서리씩 날릴 텐데 멀쩡한 뱀을 들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몸에 그렇게 들어갔다 놓는데 이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가짜. 나는 거꾸로 뭐냐면 이런 거에 당하는 언론이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 내가 방송할 때 같으면 바로 나는 걸렀다. 그래서 하루 지나니까 가짜 뉴스로 판명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스라이팅 시키는 놈들이 나쁜 놈이지만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도 찐바보입니다. 요새 맨 가짜 뉴스 많잖아요. 그럼 뭐 유튜브 보니까 어때요? 충격. 그래서 한번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나? 지가 큰일 났지. 구독 많이 하려고 그냥 그거 보면은 말도 안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막 그리고 제목만 세게 붙여가지고 저 어지간히 유튜브 보지도 않아요. 극좌도 안 보고 극우도 안 보고 이거 뭐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거 할 거면 차라리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정서전환라도 되고 기분이라도 좋지. 그렇잖아요. 이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공부 빡세게 해야 됩니다. 독서도 해야 되고. 자, 이거는 뭐 제가 우주 세미나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참 신기해요. 2차 대전 이후에 공중전이 사라진 최초의 전쟁입니다. 옛날에 조끼 같으면 같이 마주 떠서
꼬리 물고 싸우고 탑건처럼 사라졌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위성에서 보고 있다가 여기서 또한 미사일로 때리지 전투기 안 떠요. 그리고 지금 뭐냐면 미국은 한 명도 파병을 안 했죠. 미국에서는 해외 파병을 이제 안 합니다. 올라온다 아프가니스탄 참 당해가지고 여야가 합의를 봤어요. 아예 한번 국민이 못 보내냐니까. 그럼 안 보내느냐? 군사 기업도 다 보냅니다. 특수부대 근무했던 사람들이 일편한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그 사람들을 보내. 민간인이죠.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뭐냐 교육, 훈련, 작전 다 도와주고 있고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죠. 우크라이나 갈 필요 없고 미국에 있는 상황실에 앉아서 다 보면서 거기서 작전 지시하고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같지만 사실 뒤에는 미국하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성이 떠 있는데 거기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주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미 우주군 초대 참모총장, 현재 참모총장, 이 사람이 우주군 사령부 부사령관인데 이런 세미나를 여러 번 해보고서 제가 이제 뭔지 알겠다. 세상은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우주 강국 1등 미국, 전통 강국 러시아, 신흥 강국 중국.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주 항공청을 만들잖아요. 국방, 그리고 그 위성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해요. 사용 불가능. 방송통신 불가능. 자율주행차 불가능. 식당 가서 결제 불가능. 온라인 쇼핑 불가능. 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우주 동맹으로 하는데 우리는 우주 동맹 어디냐? 미국, 유럽, 인도 태평양 이렇게 동맹. 그 다음번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렇게 동맹해서 지금 현재 대결 구도를 갖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군, 우리 이제 공군도 조만간 우주 병권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인데 이제 공군으로 아들이 가면 아들 딸도 갈 수 있는 딸이 가면 이제 우주 전문성을 키워서 나오면 또 아마 도움이 많이 돼요. 방산도 요새 엄청 커지지 않았어요? 방산 이런 것들 다 맞아. 1980년부터 인류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산업혁명 시대가 끌고 오다가 정보화 사회로 확 바뀐 애가 이거. 그리고 저는 이때 과감하게 삼성물산 다닐 때 때려치고 나와서 정보화 사회로 뛰어들자 해서 제가 이제 정보연구소, 방송, 기타 등등등 하면서 살아온 거고, 뭐 쌩쌩하게 잘 살아왔죠. 그리고 대학 총장할 때인데 클라우스 슈방 제4차 산업혁명 주창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봤고, 우리나라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선언했고 2017년이 포시즌 호텔에서 이세돌 발표하고 이벤트가 벌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난리는 났지만 새벽은 이때 열려가지고 2030년 정도 끝난다. 그럼 올해 다 지나갔으니까 5년 남았는데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저녁입니다. 황혼기.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새벽이 오는데 여러분들 지나간 게 중요합니까? 앞으로가 중요합니까? 앞으로가 중요하죠. 지나간, 저도 뭐 지나간 거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별짓 다 하고 살았지만은 뭐 별 미련 없어요. 미련 없고 지금 흥미진진한 게 뭐냐면 지금 다가오는 신문명, 그리고 나이는 70대지만 무슨 상관이야? 뭐 건강하고 다 좋고 머리 돌아가는데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고서 지금 다가오는 새벽을 생각하면 정말 신나요. 거대한 기회가 온다. 근데 제 친구들 뭐 73세니까 10년 전에 다 은퇴해가지고 만나면 뭐냐면 퇴직자, 은퇴자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골프 치고 없으면 등산 다니고 낚시 다니고 당구 치고 저녁 때 나오라고 해서 바빠서 못 나가요. 근데 가끔 나가면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임 갖고 나면 2차, 3차, 당구, 바둑 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정을 다지려고 그러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혼난대. 남자가 은퇴하고 나면 와이프 한다는 소리가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라고. 남들 출근하기 전번에 먼저 나갔다가 들어와서 바로 자라고. 집집마다 다 그래요. 그리고 골프 치러 가는데 서울 공개 치는 친구들은 사업을 하든가 뭐 하는 친구들이고 전문가고, 퇴직한 친구들은 골프 치러 충북, 강원도
군산까지 갔다 오더라고. 카풀 해가지고. 그래서 카풀에서 그러고 다니면 가격이 지방 가면 싸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시간 늦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남자들끼리 만나면 화가 나죠. 왜냐 그 젊어서 그렇게 뼈 빠지게 그냥 일하고 다 처자식 명이 살렸더니 지금 와서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심리학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우리 세대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경제활동하고 여자들은 살림했잖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 답답할 것 같죠? 제가 생각해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집이 남편 직장 가고 애들 학교 가고 나면 집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정집 혼자 있잖아요. 그럼 왕 아니야 왕.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틀든 뛰어다니든 춤을 추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 왕국이고 내가 거기서 여왕인데 남편이 출근 안 하고 어디 있으면 공간 점유율이 확 쪼그러들면서 무지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나를 따로 만들어서 그래 출근하라 누가 그러 나오지 말고. 여자들 심리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바보 같은 남자들이 항상 뭐냐 내로망한 전원주택이고 뭐 어디 강원도 어디에 경기도 북부 어디 하는데 여자들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아무도 안 가요. 제 친구들은 아무도 갖다 닫아먹나 봐요 여자들. 거기는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모기 뜯기고 벌레에다가 뭐 난리지. 거기다가 이마트가 있나 백화점이 있나 치부가 있나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은 째려보지. 그러니까 아니 서울이 최고지 그런 면에서. 하여튼 남자들의 외전부가 다르네요. 그리고 인생은 전반전은 남자가 세고 축구가 똑같아요. 후반전에 여자가 센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원영 교수님은 여자 수명이 남자 수명보다 긴 게 뭐냐 뒷정리를 현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건 할머니고 여자고 할아버지는 고집만 세다. 황소 고집은 있지만 암소 고집은 없다. 그리고 집안 대소사도 할머니가 결정하면 대체로 별 문제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강압적으로 결정한 거는 사고날 가능성이 많다. 자식들 간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원천 창조 에디슨 모방도 창조다. 요게 융복합 창조 스티브 잡스. 창조는 서로 다른 걸 연결하는 것이다. 요거 한 발짝 나가서 이거는 꿈과 현실까지 초융합인데 한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결하라, 연결경제, 연결세상, 커넥티비티, 컨버전스, 크로스오버, 퓨전, 뭐 별소리 다 나오는데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빨간 글씨를 찾아내고 만들어 버렸어요. 같은 거 연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소주에 소주를 보면 맛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같은 것끼리 해볼 수는 없어요. 소주에 맥주를 타야 맛이 달라지면서 이게 소주 맛도 좀 나고 맥주 맛도 나고 그 다음에 섞는 비율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지고 다른 걸 연결하는 걸 융복합 창조. 뭔지 아시겠죠? 네. 근데 다른 걸 연결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심리적으로 진화 심리학. 끼리끼리는 별 부담이 없는데 이자가 붙으면 찝찝해. 다른 종교, 다른 민족. 맨 전쟁에도 잔인하게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다름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저런 게 있으니까 뭐라는 거죠? 소통, 공감 이런 전제를 하지 않으면 그 신뢰감이 안 생기면 다름을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소통이란 말이 옛날에 없다고 왜 갑자기 난리 치는 거야? 공감이라는 게 왜 나오는 거야? 호감이라는 게 왜 나오는 거야? 다름을 받아들이려면 남자와 여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도 바보 같은 생각을 했는데 심리학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어서는 남녀가 성이 워낙 다르니까 성적 역할도 다르니까 다르다가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휴먼빙 인간이 되는 거지. 남자에서 없어지고 남자는 또 여성 호르몬이 좀 나오고 남성으로 찌그러들고 여성은 뭐 여성 호르몬인데 남성 이렇게 해서 같아지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점점 남자 같은 짓을 하고 여자 같은 짓을 하고 달라요. 그리고 지능도 완전 달라요. 남자는 공간 지각 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여자보다. 그래서 미군들도 보면 공간 다루는 병과에는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화할 때 사냥을 하면서 진화했잖아요. 그래서 사냥감이 뛰면 어때요? 따라 뛰면서도 계속 뭐냐면 산 모퉁이 그 다음에 산 꼭대기 특정한 바위를 계속 보면서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
해 떨어지기 전에 동굴로 못 들어오면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다 죽으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보면서 하고 때려잡아서 가지고 해 떨어지기 전에 동굴로 돌아와야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수천 년, 만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 시간력이 탁월하죠. 여성들은 대신 뭐 하는 거죠, 이게? 특정 날짜를 기억하는 거는 여정 특징. 왜냐하면 식량이 얼마나 남았나. 그 다음 임신, 출산 전부 날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기억하는 건 여자들은 탁월하고 남자들은 거의 맹탕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와이프한테 당하는 게 뭔지 알죠?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이 소리만 하면 갑자기 그냥 소름이 벌써 끼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그 다음번에 질문이 더 잔인합니다. 혹시 까먹은 거 아니야?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나중에 이슬 짓고, 뭔데 오늘 무슨 날인데? 그럼 뭐 생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그때 어디 갔더니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근데 여자들은 다 기억해요. 특정 날짜. 대신 남자들은 뭐 공간지각입니다. 하여튼 집은 잘 찾아와. 동굴 찾아오듯이. 하여튼 뭐 거의 혼수 상태로 집에 들어오는데 술 먹고 어디서 마셨는지 모르겠어. 누구하고 마셨는지 몰라. 그 다음번에 왜 만났냐 몰라. 뭐 다 집에 어떻게 하냐 그것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는 찰나 뭐 집에 와 있거든요. 제정신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생체 GPS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럼 융복합진은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융복합진 멀티태스킹 융복합진 여자가 압도적으로 제가 볼 때 뒤에서 한 몇 배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진화심리학적으로 요리 때문에 음식은 레시피가 여러 개를 해가지고 먼저 넣는 거, 중간에 넣는 거, 나중에 넣는 거, 약불, 중불, 센불 줄이는 거 이게 종합 예술입니다. 요리 자체가. 이거를 수천 년, 수만 년 한 거예요. 남자들은 하나 때려잡고 또 때려잡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요리학교를 1년 다녔어요.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1년간 공부하고 나니까 요리를 잘하는 실력은 불가능이고 깨달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자들이 왜 똑똑해졌나. 융복합진이. 이걸 이해하게 되고 초,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을 반드시 요리를 필수 과목으로 시켜야 된다. 그래야 될 노래가 떠집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육수도 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말에 간단하게 잔치국수나 만들어 먹자. 만들어 보라고 해도 잔치국수가 간단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요리교실 다니는 사람, 멍청한 사람은 집에서 실습하라고 그러더니 그 주에. 근데 미리 찬물에다 국수를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또 퉁퉁 불튼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잘 보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협업형 인재, 협업형 리더. 그리고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이 또 뭐 세상이 끌어가는 스펙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순재 선생하고 골프를 쳐보면 잘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한테 몇 년 전인데 서울대 동창회 갔다 오는 길인데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확 그냥 깔아놨더라고. 아니 뭐 무슨 말씀하셨는데 아니 기분 나빠서 한마디 했더니 지들도 듣기 싫은 모양이지. 뭐라고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아니 요새 뉴스를 보니까 잡아가는 놈이나 잡혀가는 놈이나 다 서울법대야. 도대체 그 전국의 똑똑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 뭘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나 창피해가지고 이 학교 나왔던 얘기를 하기도 싫다고 이 얘기 한마디 하고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동창회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연판에 찬물 대바리 아빠처럼 화끈을 해본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올해 조사를 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더니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그 다음번에 합리적이다 이런 그 장점이 많아요. 근데 약점은 뭐냐? 팀워크가 떨어진다, 공감대가 약하다, 그 다음번에 개인주의가 너무 세다, 자기 잘나는 뭐 이기주의 이런 게 있고 약간 좀 오만하다. 그리고 제일 나쁜 것도 있던데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신인재상을 새로 만들어서 이거예요. 도전과 공감으로 미래를 여는 지성 있게 만들었는데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 요 박태수가 쌍문동의 수재 서울대 경영학과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왔으니까 여의도 금융권에 갔다가 회사 공급 만져가지고
불리려고 하다가 60억 원의 부채를 지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데 머리는 비상한데 인정이 없는 캐릭터로 나오죠. 그래서 파키스탄 그 자기를 형처럼 따르는 파키스탄 애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죽을 거를 걔한테 뒤집어서 걔가 죽는다고. 총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그 표정이 클로즈업 되는데 왜 그런 거 집어넣게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인간미가 없는데 인성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이런 거예요. 자, 이 인성 가지고 두 사람 다 기가 막힐 때 얘기 다 빼겠습니다. 제가 이 요리학교를 이범 평창 조직위원장 허영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요리 그리고 우리나라 재벌 3세들 미국 유학 갔다 오더니 전부 다 뭐가 요리사 돼갖고 온 거예요. 정영진도 요리 잘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요리가 예술이라는 정원 교수. 허영만 화백은 올해가 데뷔 50주년입니다. 근데 이번에 갔었어요. 데뷔 50주년 기념전 할 때. 이거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거? 허영만 화백. 또 김정은 교수라고 저 텔레비전 많이 나왔잖아요. 문화심리학자. 고대 심리학과 10년 후배인데 허영만 화백이 지금까지는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냐? 메타꼴이냐? 전공이 뭐냐? 학교 어디 나왔느냐? 이거만 물어보면 가슴이 철렁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수가 고향이더라고 이 사람이. 여수인데 형님 대학 나왔고 아버지가 뭐 배 작은 거 하나 갖고 억울하다가 3년 내리망하니까 야, 나 학비 될 능력 없어. 네가 알아서 해라. 동생은 또 공군사 가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서울역 내려서 생각한 게 뭐냐. 만화를 배워야겠다. 만화 좋아하니까. 가서 만화가 찾아가서 도제식으로 청소하고 밥하고 라면 끓이고 음식 갖고 다 할 테니까 봐줘주세요. 그게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남들은 다 뜨는데 이연세도 뜨고 이상무도 뜨고 다 뜨는데 또 뜨지도 않아. 그러더니 막판에 그냥 대박이 한 10여 년 전부터 나기 시작해서 쉽게 타짜, 골 이런 것도 영화로도 나오면 난리 났잖아요. 요새 TV 백반기행 전국에 맛있는 집을 대한민국 셀럽들을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중요한 거는 돈을 내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 야, 이런 팔자가 저 가끔 저 골프 치는데 돈 걱정은 안 합니다. 큰 돈도 없지만 자고 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인세는 돈 걱정 안 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골프를 쳐보면 70 중반인데 저도 나이가 한 두세 살 위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잘 쳐요.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올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학력을 물어보든 전공을 물어보든 학번을 물어보든 하나도 버릴 게 없다. 뭐 안 나왔으면 어떠냐. 나는 화가 작가 허영만이다. 이걸로 나는 만족이고 뭐 충분히 행복하다. 그래서 대학 안 나와도 이런 사람 나와야 되고 정치도 저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엘리트 정치인데 엘리트 정치하면 안 돼요. 잘난 사람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매 서울법대 이런 사람 변호사들만 여야가 다 짜르르겠는데 정치는 누가 있느냐. 흑수저 출신 중에서 노력 해가지고 내공을 갖춘 사람들이 꽤 섞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이해하는 거죠. 이게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나올 수 있는데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서울법대 들어가서 박수 받고 연수막 붙이고 검사하고 목에 힘주고 이러다가 금배지 달고 뭐 이러고 권력 잡고 있으면 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중산층 먹고 사니까 뭐 그 이해는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 충남대 나온 친구들 억울하지 않아요? 공부 저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서울로 부모님 따라가서 고대 들어갔고 그 친구도 충남대 나왔는데 삼성, LG 등등 뽑을 때 은행 뽑을 때 어때요? 서울대 연구대 미리 챙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던져서 그러니까 취직할 기회도 별로 없어. 또 들어가려면 선업에 따져.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매일 보니까 서울법대 이거 나오는 게 전부 다 스카이야. 열 받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서울대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 한 개 정도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퀄리티를 높여줘야죠. 우수 교수 들여놔놓고 이런 정책이 지금 안 나오니까 부글부글 흐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치는 엘리트 정치, 부자들 지금 야당도 전부 부자들입니다. 제가 고대 동기생이 정세균 총리가 동기인데 정세균은 그래도 뭐 아주 사람이 점잖고 제가
합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정치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뭐 어지간한 사람 다 돈 벌고 다 진도 잘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볼 때는 흑수저 출신들이 들어오지 않고는 정치 혁신이 저는 안 된다. 왜냐 서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여름 너무 더워서 골프장 가도 땀이 뚝뚝 떨어진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 더운데 배달하고 생수통 들고 며칠씩 뛰어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방, 안보, 외교, 뭐 국정선거 떠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번 생에는 나는 끝났구나. 그 사람들한테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복지, 경제, 아니면 그래도 희망,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시대적 그 흐름인데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저는 뭐 골프는 직업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존 델리, 폴라 크리거, 크리스트 커리, 하저는 이런 데 가서 다 쳐봤어요. 허영만, 안성기 씨 요즘 건강에 안 좋은데, 삼성 권오현, 허태균, 박찬호, 박세리, 요거 8월 말에 제가 홀인원 한 겁니다. 8월 말에. 와. 그래서 이게 홀인원은 제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홀인원의 기가 좀 살아있고, 골프 책도 썼고, 방송도 했고, 기네스 인증서도 있고 다 있어요. 할 만큼 해봤는데, 골프는 심판이 없다. 그리고 개인 경기다라고 하죠. 제가 이렇게 막강한 선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집중력, 뭐 이런 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캐디와 호흡이 잘 맞을 때 우승. 골프조차 이 세상에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홀로. 제가 좋아하는 김영석 교수님, 근데 이길려 총장님, 이길려 총장님 작년에 찾아갔더니 연락이 왔어요. 책 내는데 제가 서평을 썼더니 바쁘지 와봐 한번 저 얼굴 좀 보자. 갔더니 저하고 옛날부터 같이 골프도 친하게 지냈는데, 근데 90이 된 분이 옛날 얘기는 뭐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융복합 인재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무슨 과를 새로 만들어? 우주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게 산업으로는 어떤 게 되지? 물어보는 게 90%가 다 미래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저 하와이에 가천대 연수원이 있으니까 내년에 저 같이 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와서 와이프한테 오늘 이기대 총장 만나고 오는 길인데 연세 90인 분이 지나간 얘기는 안 하고 현재 미래 얘기만 하고 있다. 이런 분이 청년이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어요.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 청원하고 이름 붙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 김동완 총장, 공군 참모총장 하신 분도 97세인데 일주일에 골프 2번 치시는데 보통 93타, 95타 이래요. 저 공군에서 다 다니시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대 교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세대 협업, 이 인턴이라는 영어잖아요. 이게 완전 왕꼰대, 아날로그, 신세대 CEO인데 온라인으로 옷을 패션하는 여자인데, 이게 인턴을 지원을 하니까 안 뽑겠다. 노탈. 그랬더니 옆에서 이런 사람을 뽑아야 해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지원금도 나오고 등등 하니까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뽑자고. 이러면 뽑는 건 좋은데 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라. 노인이네 사람. 근데 이제 어쨌든 들어와서 같이 어울리다가 보니까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한마디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 거꾸로 자기가 물어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회사를 살리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도움을 주는, 이게 뭐죠 이게?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콜라보, 협업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자, 끝내야겠습니다. 저는 전투기도 타봤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잠수함도 타봤고 그쪽으로 300m까지 들어갔는데, 자, 분업은 칸막이가 있는 게 분업입니다. 칸막이. 그래서 이제 무슨 분 만들어가지고 이건 시키는 것만 하고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건 중간 관리자 이상이 하겠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일하는 걸 협업이라고 해요. 협동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길을 가진 사람이 농업협동조합. 농부들이 하는 거잖아요. 공동출자, 공동생산, 공동출하. 돈 더 벌죠. 협업. 자, 동국대도 병원 있잖아요. 환자가 오면 내과, 신경전도, 방사선과, 판독 의사, 인공지능 쫙 가서 서로 다른 전문성 갖고 봐야 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도 잘할 수 있죠. 내과에서 5명 모여봐야 어차피 그게 그거라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기능. 결론, 협업은 두 개의 사회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감정을 수평적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나 거대한 초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까지가 이제 이론적으로 다 끝났고 시간도 다 됐고 업무 협업, 제품 협업, 내부 협업, 외부 협업, 인간끼리 앞으로 인간과 로봇 협업도 있고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늘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 볼게요. 별게 다 있어요. 박서구 화백 단색화의 과정 들어가셨는데 박서구 화백의 작품을 모티브로 해서 루이비통 만드는 건데 3,400만 원을 출시했어요. 요거 좀 세월이 지나가면 가격은 또 올라갈 겁니다. 이 자체가 예술품이니까. 뭐 앞으로 제가 볼 때 1억 이상 간다고 좀 확신하는데 모나미 볼펜과 만년필로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새로운 분야로 패션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상봉 디자이너와 잠바, 그 다음번에 셔츠, 뭐 후드티 이런 걸 만들고 심지어는 이게 이상봉 화백이 만든 이 디자이너가 만든 마스크입니다. 코로나 때. 저한테 한 박스 주길래 이걸 끼고 다니다가 상당히 쪽이 벌려가지고 다치던 거에서 무슨 강아지가 나타났죠. 근데 이상봉 디자이너 얘기는 그래도 남 앞에 강의하고 이런 분이 시커먼 거 이런 거 다니지 말고 멋있게 하고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뭐 별거 다 있는데 되게 생각할게요. 심지어는 성심당하면 이 튀김소보로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요거를 지금 애들 귀에 꽂고 다니는 거 그거를 요 디자인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도잘 팔려요. 무슨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에 하고 플러그 별로 게 다 있어요. 다 생략. 이런 멍청한 것들이 서울 우유 통에다가 세제를 집어넣어서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9시 뉴스에 욕 바지도 먹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마시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잘못된 협업인데 제가 볼 때는 저걸 몰라서 사고친 게 아니고 아마 노이즈 마케팅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다 생략이고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뭐죠? 이제는 X경영이시 곱하기 경영이시는데 초지능, 초연성, 초상과, 초리스크, 초윤리 그리고 지금 거대한 기회가 온다. 지금 젊은 애들 만나니까 돈 벌고 세습 떼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쫄아붙어 있길래 제가 강의를 여러분 앞에 이제 제4차선을 분명 끝나고 신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초성과의 시대. 물론 리스크도 있다. 근데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다라는 강의를 하니까 나중에 끝날 때 박수치고 도전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제가 볼 때 희망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또 한 번 초성과로 도전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초성과를 깨먹느냐 하는 전환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도 잘해야 돼요. 특히 기업인들 잘해야 돼요. 각 분야 전문가 잘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뭐냐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